네, 올해는 6.25 전쟁 정전협정 그리고 한미동맹 72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그 배경과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분으로 용인대학교 국제교류원의 박승찬 원장 나와 계십니다.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맞습니다. 네. 자, 먼저 이 본격적인 얘기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용어 정리부터 좀 했으면 좋겠어요. 6.25 전쟁 휴전협정이 아니라 정전협정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네. 휴전과 정전이 다른 거죠. 막 혼용해서 막 쓰시잖아요. 네. 잘 모르시는데 사실 일단 그 설명을 좀 드리기 전에 오늘 주제가 좀 저한테는 또 의미가 좀 남다르긴 합니다. 오늘 저희가 6.25 전쟁 이야기를 또 많이 할 텐데 네. 사실 6.25 전쟁도 우리 국방부에서 6.25 전쟁이라고 할 때는 또 미국 북미 쪽에서는 또 이걸 한국 전쟁이라고 하죠. 근데 저희 아버님 6.25 전쟁 참전을 하셨던 상위 군경이시거든요. 부상을 네. 좀 당하셨기 때문에 어쨌든 개인적으로 이는 또 우리 한미 동맹 6.25 전쟁에 대해서 뭐 공부도 많이 했고 네. 또 오랫동안 관찰하면서 앞으로 우리 방향성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던 주제이기 때문에 조금 남다른 의미가 네.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말씀을 좀 쉽게 좀 드리면요, 시청자분들께서 많이 좀 혼동스러워하실 겁니다. 조금 전에도 뭐 태국 캄보디아 휴전이란 말이 나왔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했는데 일단은 정전은 그러니까 전쟁 중인 나라들이 이제 전투를 일시적으로 멈추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이 교전 당사국들이 이제 정치적인 합의를 이룰 수가 좀 없다. 그러면 국제사회가 좀 개입을 하는 경우입니다. 개입을 하는 게. 그래서 6.25 전쟁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유엔하고 이제 북한, 중국 이렇게 해서 이제 3자적으로 이제 정전 협정이 맺어진 거지 않습니까? 네. 이제 휴전은 이제 국제법상으로 여전히 이제 전쟁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네. 그래서 당사국 간 협상을 통해서 그러니까 전쟁을 정말 잠시 멈춘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한반도는 일반적으로 이제 정전협정 이후에, 그러니까 1953년 정전협정 이후에 현재도 휴전 상태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정확한 표현이고, 네. 근데 좀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이 종전 선언을 통해서, 그러니까 전쟁을 이제 끝내자는 좀 의사 표명, 종전 선언을 하고 정말 이제 평화 협정으로 가는 그런 단계로 이제 밟아 나가야 되겠죠. 그렇네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참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자, 지난 27일이었죠. 6.25 전쟁 정전협정 72주년 행사가 미국 워싱턴 DC의 한국전 참전비 앞에서 열렸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각계 인사들이 많이 참석을 했는데, 자, 두 나라는 이 정전협정 72주년을 맞아서 어떤 부분의 뜻을 같이 했습니까? 예, 여기 열린 장소가 워싱턴 DC에 있는 이제 한국전 참전 기념공원이거든요. 네. 혹시 앵커님 가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가보진 못했고요. 사진으로 봤습니다. 네, 저는 한 네. 2번 정도 가봤습니다. 근데 좀 엄숙한데 이제 거기서 진행됐는데요. 이제 우리 이제 국가보훈부 장관님 가셨죠.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기념사를 대독을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6.25 전쟁 때 정말 22개 참전국 중에 있는데 특히 이제 미군이 한 178만 9천 명 어마어마한 군인이 왔단 말인 거죠. 네. 많은 뭐 전사자매도 3만 6천 명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언급하시면서 미국은 이제 피를 나눈 이제 혈맹이자 가장 강한 동맹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뭐 뿐만 아니라 자유와 평화 번영을 위해서 참전국, 그다음에 참전 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을 이제 필요성을 강조하셨는데 거기에 맞춰서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 28일일 겁니다. 네. 28일인데 백악관 통해서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반도를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한미 동맹은 뭐 번영, 평화, 안정, 그다음 안전하게 이러한 고귀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같이 노력해 왔고, 그 중심에 이제 한미 동맹이 철통 같은 동맹으로 연결돼 있고, 그로 인해서 이러한 뭐 그러니까 이런 동맹으로 해서 한반도의 번영과 발전이 이루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소개해 주신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언급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와 미국은 자타공인 동맹 관계입니다. 자, 우리가 혈맹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거는 좀 이제 강조하는 표현이고 어쨌든 공식 용어는 동맹인데요. 역사적인 배경은 6.25 전쟁이고, 자, 그런데 6.25 전쟁이 어떻게 발발했는지 뭐 이런 부분은 이제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모두 다 잘 알고 있는데, 이 정전이 이루어진 과정에 대해서는 사실 아직 모르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원장님, 정전 협정을 맺기가 상당히 어려웠죠. 그러니까 좀 사실 이게 6.25 전쟁 일어나고 있고 한 1년이 지나고 나서 네. 이제 어떻게 보면 1951년 7월부터 이제 좀 시작이 됐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교과서적으로 나온 부분인데 사실 그 전인 그러니까 1950년 12월부터 이제 그때 유엔 총회에서 여러 가지 휴전 방안을 만들어라라는 권고를 계속 했었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했지만 이제 미국과 중국 간에 여러 입장 차이가 있어서 진전이 안 됐죠. 네. 그 이유는 뭐 포로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뭐 이런 송환 문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진전이 안 되다가 이제 1951년 이제 1년이 지나고 한 6월부터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진전이 제안을 하게 된 게 당시 유엔 사무총장입니다. 그러니까 38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안보리 결의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안보리 결의 부분의 목표에 달성할 수 있다라는 이런 이제 멘트가 나오고 공식적으로 이제 뭐 어떻게 4개의 협상 의제가 좀 정해졌고요. 예. 그래서 이제 본격 협상이 진행됐는데 그리고 나서도 약 2년간 좀 지루하게 협상이 진행이 잘 안 됐습니다. 네. 근데 뭐 또 그 이유도 이제 일단은 그 당시 때 중국과 그때는 중공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뭐 북한이 유엔의 비회원국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복합적인 요인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그 당시 때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있었는데 정전협정을 좀 추진하려고 했는데 당시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또 계속 밀어붙여야 된다. 북중 통일에 대한 주장이 또 하면서 반대를 했던 부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이유로 이제 계속 이제 지지를 했었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서명을 이제 북한, 중공, 유엔 이렇게 해서 이제 서명을 하게 됐고 내용이 이제 5개조 한 63개항 조항인데 그 부분이 이제 주로 비무장지대에 이제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그다음에 군사정전위원회, 그다음에 중립국 감시위원회를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 뭐 포로 교환이라든지 등등의 이제 이런 내용들로 이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지난한 과정을 거쳐서 정전 협정이 맺어졌는데 말이죠. 그런데 이게 종전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북한의 도발 위협은 언제든지 남아 있는 상황이었던 그렇습니다. 것이죠. 그래서 2달 뒤에 그 도발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이 되거든요. 그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일단 내용 부분들은 뭐 큰 틀에서 일단 뭐 주한미군 배치라든가 한미연합사령부가 있는데 이 내용을 조금 더 하기 전에 조금 배경선을 조금 더 제가 네. 추가로 말씀을 좀 드리면 이게 이제 1953년 10월 1일 날 체결됐고 54년 11월 18일 날 발효가 됐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했는데 뭐 일단은 우리 입장에서는 뭐 당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당시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이승만 대통령께서 사실 이 방위 조약 같은 경우도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의 상위 방위 조약을 요구를 했던 거고요. 네. 그랬던 거고. 근데 그 당시 때 미국은 일단은 뭐 외교나 안보 정책 부분에서 약간의 이제 고립주의적인 성향이 좀 강했습니다. 그때 유일하게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한 나라가 필리핀밖에 없었거든요. 아하. 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게 필요하다, 있어야지만 우리가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 거고.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월 1일 날 체결됐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외국과 맺은 유일한 군사 동맹이고 또 말씀하셨다시피 또 최초이고 지금까지도 남아 있는 유일한 동맹 조약이다. 그래서 있고 내용은 이제 주한미군 배치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이게 이제 점점 조금 줄어들긴 합니다. 60년대 말 정도만 해도 한 6만여 명이 정도 됐고요. 71년도 한 지상군 1개 사단, 그다음에 80년도 한 개 여단 정도가 이제 철수를 해서 지금 한 3만 7천 명 정도 남아 있는 걸 알고 있고, 그다음에 한미연합 사령부는 뭐 많이 들어보시던 평시작전 통제권이 있고 전시작전 통제권이 있는데 이제 94년도에 이제 12월 달에 이제 평시작전 통제권 우리 합참 의장이 하고 전시작 통제권은 여전히 한미연합사령부는 쥐고 있다. 그 전반 그 틀이 가장 핵심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양국이 어떤 무력의 침입을 당했을 때는 똑같이 대응을 한다는 네. 그게 핵심의 내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이때로부터 한미 동맹이라는 개념이 시작됐다. 일단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 한미 동맹이라는 것과 이 한미 간의 조약 맞습니다. 이 두 가지는 엄밀히 말해서 같은 건 아니잖아요. 네, 다릅니다. 이게 개념이 어떻게 다르고 또 어떻게 연결이 돼 있습니까? 자, 일단은 다르다고 보시는 게 맞고, 일단은 우리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한미 상호 방위 조약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국제적인 법적 조항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한쪽이 무력 공격을 받으면 공동으로 대응한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미 간 군사 협력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거고 한미 동맹은 이
이 방위 조약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지난 72년 동안 발전시켜온 뭐 정치, 외교, 뭐 군사, 경제 이런 전략적인 분야로도 확장이 된 개념이죠. 네.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은 그 집을 지을 때 뼈대를 하나의 틀을 만드는 네. 거였다면, 한미 동맹은 그 뼈대 위에 쌓아올린 하나의 건물, 탄탄한 그렇군요. 건물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유연하게 확장도 되고 변화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30년 전의 한미 동맹과 20년 전, 10년 전, 지금의 한미 동맹은 약간의 그 시대적인 그렇죠. 반영에 따라서 변화, 발전되어 왔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장님의 설명에 기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보자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은 집터기 때문에 변화가 없죠. 그런데 그 위에 있는 건물은 더 높아지기도 하고 옆으로 넓어지기도 하고, 그렇죠. 한미 동맹은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군요. 자, 최초로 한미 동맹이 맺어지는 해였던 1953년, 그때요 수소폭탄이라는 게 개발이 됐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당시 소련 간의 그 냉전이 매우 심화되는 그런 시기였거든요. 네. 그때 맺어진 한미 동맹, 따라서 국제 안보 질서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시에 미소 냉전 시기죠. 이게 국제 정치학적으로 매우 이제 한미 동맹이 역할을 많이 했다. 그래서 사실 결론적으로 한미 동맹은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 북한을 억제하는 하나의 방어선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걸 더 넘어섰다고 보시면 네. 되고, 미국 입장에서 굉장히 넓은. 네, 소련과 중국이란 두 공산권, 이런 강대국을 동시에 견제하는 효과가 있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아시아 전략을 실현하는 하나의 특히 한미 동맹에 매우 전초 기지를 하는, 그러니까 매우 단순한 게 아니라 복합적이고 전략적인 동맹 관계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사실 미국은 그 당시 때에도 이제 유럽에서 이제 나토라는 것을 또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유럽을 전체적으로 관할할 수 있는. 근데 아시아 부분은 한미, 그다음에 미일, 그다음에 필리핀과는 미필, 이런 동맹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한미 동맹이 매우 의미가 크다. 그래서 네. 그러니까 지상군이 직접 주둔하는 유일한 또 하나의 전진기지 역할을 했고요. 그래서 뭐 정리를 하면, 이게 뭐 소련의 당시에 이제 극동 전략에 대한 미국 입장은 견제하는 역할도 해야 되고, 이 중국이 군사적으로 확장하는 것도 막을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근거지, 전초지, 수단이었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정학적으로 그토록 중요하다는 중요한 나라였다는 것이죠. 자, 그 뒤로 1991년에 이제 소비에트 연방, 즉 소련이 붕괴가 됩니다. 스콜피온스의 윈드 오브 체인지라는 노래도 지금 떠오르고요. 그러면서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로 국제 질서가 급격하게 재편이 되고, 이 와중에 이제 소련이 침몰하면서 중국이 또 부상을 하게 되고요. 우리나라는 그동안 눈부신 발전을 하게 됩니다. 자, 원장님. 이렇게나 급격하게 바뀌어온 그 세계 질서 속에서 한미 동맹도 계속 변해왔죠. 맞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변화가 됐습니다. 네. 일단 큰 굵직한 것만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 보자고요. 네. 일단 2000년대에 미국이 9.11 테러가 있었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안보의 중요성, 그러니까 국내 외교로 안보 환경이 많은 변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7년도 넘어가면서 대한민국, 우리나라 1인당 GDP가 2만 달러가 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빠른 성장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양국 관계에 조금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특히 이제 2008년도죠. 이제 한미 관계에서 이제 그때 이제 전통적 우호 관계에서 21세기 전략 경쟁, 전략 동맹으로 이제 격상을 하게 됐죠. 그러니까 기존의 군사에서 이제 정치, 경제, 뭐 외교, 문화로 확대를 하게 되는, 그러니까 포괄적인 동맹 관계가 이제 구축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2013년도에 이제 한미 FTA가 이제 발효를 합니다. 이게 이제 경제 동맹으로서 이제 더 나아가서 의미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10년이 지나서 2023년도입니다. 그래서 한미 동맹 70주년 네. 기념했을 때, 그때 이제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이라는 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때 군사뿐만 아니라 기술, 공급망, 그다음에 핵심 광물, 다양한 분야로 협력이 확대되는. 그래서 이제 과거에 이제 군사 가치 동맹에 더해서 안보, 산업, 과학 기술, 그다음에 문화, 하물며 정보 동맹이라는 이런 5가지 큰 뼈대도 같이 만들어가는 계기를 만들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미 동맹의 발전 역사를 지금 한번 짚어주셨는데, 그런데 지금 이제 현 단계에 와서 우리가 미국과 맺고 있는 관계인 이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 이 말이 좀 어렵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사실 그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외교 전문가가 아닌 이상 그냥 좀 친한 사이다, 그럼 그냥 동반자 관계,
뭐 동맹 관계 뭐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네. 이게 뭐가 하나씩 붙어 나가면서 점점 길어지더라고요. 네. 이거 그러니까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우리가 수교한 나라가 194개 정도 됩니다. 네. 전 세계 지금 한 198개 정도 되니까요. 그걸 다 했는데, 근데 수교했다는 건 다 동반자 관계의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 나라마다 다르겠죠. 그러니까 우리 외교부 입장에서는 이런 나라들과 이제 했을 때 한 큰 틀에서 한 5개 정도의 단계를 구분을 합니다. 네. 그게 이제 가장 위의 단계가 이제 글로벌 포괄적 전략적 동맹 관계. 매우 길죠. 네. 유일하게 우리 입장에서 미국입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그 밑에 이제 뭐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뭐 전략적 동반자 관계 등등 이래서 한 5가지 나누는데요. 많은 분들이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교수님 혹은 원장님 이 포괄적, 전략적 개념이 어떻게 다릅니까? 뭐 다 그런 개념처럼 들었는데. 네. 그러니까 포괄적이라는 개념은 일단은 군사적인 우리가 분야를 좀 포함해서 정치, 안보, 아하. 외교 이런 다방면의 협력이 들어간 게 좀 포괄적인 네. 거고 전략적은 조금 더 밑에 내려가는 거겠죠. 그러니까 같은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관계.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미국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사실 이 토대를 가지고 국가마다 다른 또 수사가 붙기는 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 어떤 나라는 뭐 호혜적이란 말이 들어가기도 하고 또 어떤 네. 나라와 우리나라와 할 때는 미래지향적 이런 말이 들어가는데 왜 다릅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5단계 구분하여서 약간 다른 수사를 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중 관계도 또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한중 관계도 뭐 92년 수교일 때 우호 협력 관계에서 점점 격상을 해서 지금 현재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또 다른 부분들이 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저는 오늘 원장님 설명 들으면서 이 정도만 한번 건지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포괄적은 횡으로 넓게 다방면으로 협력한다. 이런 의미인 것 같고요. 전략적은 종으로 깊게 가치를 공유하면서 깊게 협력한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일단 될 것 같습니다. 자, 말씀하신 것처럼 한미 동맹은 처음에 안보를 기반으로 시작해서 이제 경제, 기술 동맹으로 갈수록 확장돼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장님, 단순히 이게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성장해서 잘 살게 됐기 때문이다 이렇게만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이 네. 또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도 많이 있거든요. 네네. 대한민국이 미국의 경제 기술 동맹 국가로 이렇게 부상한 이유 따로 있을까요? 일단은 시대적인 변화가 컸죠. 그러니까 글로벌 지정학적 변화와 공급망의 이제 이런 재편이라는 구조적 변화에 네.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대한민국의 존재감이 매우 커진 거죠. 그래서 특히 이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뭐 어떻게 보면 최근에 많이 등장한 용어가 바로 경제 안보라는 단어입니다. 네. 경제 안보가 국가 안보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그 중요한 건 중심에는 경제 안보라는 말의 가운데점이 없습니다. 그렇죠. 네. 없다라는 한 거죠. 단어처럼 한 쓰이는 단어처럼 거죠. 새로 나온 네. 분. 이게 이제 아까 말한 지정학과 글로벌 지정학과 공급망의 재편에 따라서 구조적인 변화가 생겨난 겁니다. 네. 그 핵심적인 배경이 바로 미중 간의 기술 패권 경쟁인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한민국 갖고 있는 뭐 반도체, 배터리, AI, 뭐 사이버 보안 이런 부분에서의 한국의 존재감과 한국의 역량이 매우 중요해졌던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의 한미 간의 관계가 단순히 과거에 이제 동맹에서 이제 경제 기술 동맹으로 넘어가게 됐던 부분이다. 그리고 뭐 지금 또 조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네. 조선의 협력 부분도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또 해군의 경쟁력 위해서는 한국의 조선 산업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런 변화가 일어남으로써 이제 한미 동맹의 의미가 정말 포괄적으로 됐다. 그래서 지난 2021년도 한미 정상회담 내용을 보던 핵심도 핵심 신흥 기술에 관련된 협력, 그러니까 이런 를 강화시키자였고, 2020년도 같은 경우도 이제 한미 동맹, 그러니까 기술 경제 안보 협력이 앞으로 한미 동맹의 핵심 축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렇군요. 자, 정전협정 기념일을 맞아서요. 앞서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물론이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거기에 화답하면서 한미 동맹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해서 매우 강조를 했습니다. 자, 원장님, 앞으로의 한미 동맹 어느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까요? 일단은 저는 그만큼 70년 시간이 변했기 때문에 네. 또 지금 구조적으로 지금 공급망이라든지 미중 간에 있는 패권이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좀 담대하면서 지금 우리가 지금 한미 간에 또 여러 가지 지금 관세 협상도 있지만 담대한 하고 균형적인 좀 협력도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꼭 먼저 드리고 싶고, 네. 그다음에 이제 기술 경제 중심의 이제 전략 동맹도 필요할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강조하고 싶은 게 이게 좀
국민 신뢰 기반의 좀 지속 가능한 동맹이 좀 만들어졌으면 아하. 좋겠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존재했던 외교 자산으로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좀 더 심화된 전략적 소통이 더 필요하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또 해야 될 일도 많지 않겠냐라는 생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갈수록 다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앞으로 한미 동맹 더욱더 공고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용인대학교 박승찬 원장이었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